눈물 한 방울 김혜순. 그가 핀셋으로 눈물 한 방울을 집어 올린다. 내 방이 들려 올라간다. 물론 내 얼굴도 들려 올라간다. 가만히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으면 귓구멍 속으로 물이 한참 흘러들던 방을 그가 양손으로 들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그가 방을 대물렌즈 위에 올려놓는다. 내 방보다 큰 눈이 나를 내려다본다. 대물렌즈로 보면 만화경 속 같을까? 그가 방을 이리저리 굴려본다. 훅훅 풀어보기도 한다. 그의 입김이 닿을 때마다 터트려지기 쉬운 방이 마구 흔들린다. 집채보다 큰 눈이 방을 에워싸고 있다. 깜빡이는 하늘이 다가든 것만 같다. 그가 렌즈에 배수를 올린다. 난파선 같은 방 속에 얼음처럼 찬 태양이 떠오르려는 것처럼 한 줄기 빛이 들어온다. 창록 밑에 떼지어 숨겨놓은 알들을 들킨다. 해초들이 풀어진다. 눈물 한 방울 속 가득 들어찬 몸속에서 올라온 플랑크톤들도 들킨다. 그가 잠수부처럼 눈물 한 방울 속을 헤집는다. 마개가 빠진 것처럼 머릿속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한밤중 일어나 앉아 내가 불러낸 그가 나를 마구 휘젓는다. 물로 지은 방이 드디어 참지 못하고 터진다. 눈물 한 방울 얼굴을 타고 내려가 번진다. 내 어깨를 흔드는 파도가 이 어두운 방을 거진 다 갉아먹는다. 저 멀리 먼 동이 터오는 창밖의 점처럼 작은 사람들이 개를 끌고 지나간다. 상상의 잠깐만요. 제7장 시에 섬세함을 잘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좋은 시의 조건 6번째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할 때도 섬세함을 잃지 마라. 우선 이 요약한 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할 때도 섬세함을 잃지 마라. 상상으로 사물을 관찰할 때도 아주 현미경적으로 또는 내시경적으로 들여다보라 라는 말이죠. 눈여겨볼 점 2가지. 이 시를, 그러니까 눈물 한 방울이라는 김혜순 씨의 시를 볼 때는 꼬리물기 기법이 쓰이고 있고 고정된 카메라 기법이 쓰이고 있다. 꼬리물기 기법이라는 것은 핵마다 계속 연결되는 것을 말하죠. 고정된 카메라의 기법이라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밀착해서 한 가지에 집중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밀착할 때 주의할 점. 이 시에서 많은 시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한 우월한 태도를 버려라. 좀 마치 어떤 교훈을 말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쓸 때 약간 뭔가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듯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렇게 되면 신선한 표현이 안 나오고 그냥 교육적 표현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월한 태도는 관습화된 관찰만 하고 관습화된 인식만 하게 된다.
다 이미 알고 있는 표현만 하게 되면 식상하겠죠. 이미 마음속으로 규정하거나 자기가 아니까 뭐는 뭐다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버리라는 거죠. 결론 내린 자는 새로운 경험에서 얻은 신선한 충격을 형상화하지 못한다. 그 형상화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척하면 그 새로운 형상화가 되지 않겠죠. 많이 기실감이 드는 그런 표현들만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월한 태도를 버리라고 합니다. 신선도의 깊이와 넓이를 자꾸 축소하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우월한 태도다라고 해요. 네, 자꾸 새로운 것을 축소하려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태도, 그렇게 되면 그런 태도가 우월한 태도인데, 그런 우월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시가 나오기가 어렵겠죠. 네, 우월한 태도를 버려야 하는 이유, 사례를 하나 들었어요. 만약 어느 날 손가락을 칼에 베었다고 치자. 그래서 우월한 태도는 이때 어떤 생각을 해요? 손가락에 칼을 베는 것은 내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뱄네 하고 끝내버리죠. 네, 그리고 그 사태 또는 그 상황을 종료시키는데, 그 우월한 태도를 버리면 왜 내가 칼을 뱄을까? 손가락을 왜 칼에 뱄을까를 생각하게 되겠죠. 이미 마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주의했으니까 칼에 뱄지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데, 그 태도를 버린다면 왜 칼에 내 손가락을 베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 그 칼이 엄마의 것이었다면 엄마가 뭘 체념해서, 그래서 내가 다친 것 아닐까? 엄마가 무관심해서 손가락을 내가 벤 거 아닐까? 엄마가 한숨 지니까 내 손가락에 상처가 나는 것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폐경 또는 어머니의 이탈 심리, 바로 그러한 심리들 때문에 화자가 손가락에 부상을 입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러한 방법으로 또는 그러한 흐름으로 그 시를 형상화하라는 거죠. 네, 그때도 그렇게 상상으로 형상화하지만 상상으로 관찰할 때도 아주 아주 세심하게 밀착해서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화자는 대상과 현상에 밀착해서 푹 빠져서 푹 젖어서 경험의 속성 안에 깃든 그 의미망대로 흘러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물 한 방울, 김혜순 시인의 시. 1955년생이고요. 경북 울진 출생입니다. 첫 행을 볼까요? 그가 핀셋으로 눈물 한 방울을 집어 올린다. 첫 행부터 현실에 없는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딱 상상이란 걸 금방 알 수가 있겠네요. 핀셋으로, 핀셋 알죠? 집게, 핀셋으로 눈물 한 방울을 딱 집어서 올린대요. 들어 올린대요. 집어 올리는데. 그래서 내 방이 들려 올라간다. 물론 내 얼굴도 들려 올라간다라고 했는데요. 내 방이 들어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가 물방울 한 방울을 탁 집으니까 물방울은 투명하잖아요. 그 투명한 물방울 속에 내 방이 비춰져서 올라가는 거겠죠. 그 물방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 방도 들어있고 나도 들어있고. 그렇죠. 물론 내 얼굴도 들려 올라간다라고 했는데요. 그냥 나도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또 얼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나도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안 하고 내 얼굴도 들려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왜 얼굴이라고 했을까요?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까지 읽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이죠. 그래서 나의 내면, 나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려고 본다라고 화자는 상상을 해요. 그래서 내 몸이 아니라 내 얼굴이 그 물방울 속에 담겨서 들려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으면 귓구멍 속으로 물이 한참 흘러들던 방을 그가 양손으로 들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귓구멍 속으로 물이 한참 흘러든대요. 그러니까 귓구멍 속 물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 시에서는 눈물과 연결지어야 되는데 귓구멍 속으로 물이 한참 흘러들던 방이래요. 귓구멍은 어떤 타자와의 소통의 수단이죠. 그래서 귓구멍 속으로 어떤 타자와의 어떤 대화나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눈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귓구멍 속으로 귀를 통해서 많은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상처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귓구멍 속으로 물이 한참 흘러들던 그 방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방을 그가 양손으로 들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방은 어디에 있어요? 물방울 속에 있잖아요. 물방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방은 아마도 마치 투명한 유리상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어떤 마법을 부리는 어떤 마법사들이 구슬을 딱 들고 구슬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잖아요. 네, 그런 태도처럼 이렇게 착각이 든대요. 이거 그렇죠. 지금 첫 문장에서 보듯이 상상이죠, 상상. 뭐 물방울 안에 진짜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다 상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방을 대물 렌즈 위에 올려놓는다. 물방울에 들어있는 방이죠. 대물 렌즈,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려는 거죠. 세세하게, 세심하게, 그죠? 구석구석, 바짝 어떤 접근해서 들여다보려고요. 대물 렌즈는 그 현미경에서 물건 쪽에 있는 렌즈가 대물 렌즈죠. 대물 렌즈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해요. 사람 눈하고 닿는 렌즈를 사람 눈이 닿을 만한 그 닿는 위치에 있는 렌즈가 대안 렌즈라고 하죠. 대안 렌즈 또는 접안 렌즈라고도 하고, 근데 물건 쪽에 위치하고 있는 렌즈가 대물 렌즈죠. 그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내 방을 그는 아주 속속들이 들여다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방보다 큰 눈이 나를 내려다본다. 내 방과 나는 어디에 있어요? 물방울 속에 있죠. 그런데 그 물방울 누가 보고 있어요? 네, 그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방울 속에 있는 눈은 어때요? 굉장히 큰 눈이죠. 커 보이는 눈이죠. 물방울을 렌즈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정도니까. 대안 렌즈, 접안 렌즈라고 돼요. 접자, 닿을 접자죠. 접촉할 때 눈하고 접촉하는 렌즈를 접안 렌즈 또는 대안 렌즈라고 하는데, 거기서 보면 만화경 속 같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방을 관찰하는데 내 방이 그런 만화경처럼 보이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화경 보신 적 있나요?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막 복잡하게 그려지죠. 그가 방을 이리저리 굴려본다. 세세히 살펴보고 있네요. 훅훅 불어보기도 한다. 그의 입김이 닿을 때마다 터트려지기 쉬운 방이 마구 흔들린다 라고 했습니다. 네,
서러워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집채보다 큰 눈이 방을 에워싸고 있다. 이런 표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눈이 어떻게 방을 에워싸겠어요? 내가 워낙 대물렌즈 물방울, 그러니까 대물렌즈에 올려지는 그 물방울 속에 있는 나는 아주 작죠. 그런데 그 작은 위치에서 현미경으로 살펴봐지는 아주 작은 존재죠. 현미경적인 존재. 그런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눈은 집채보다 커 보이겠죠. 그 커 보이는 집채보다 큰 눈이 방을 에워싸고 있대요. 네. 그리고 깜빡이는 밤하늘이 다가든 것만 같다. 깜빡이는 밤하늘, 깜빡이는 눈이겠죠. 마치 그 눈이 깜빡이는 하늘처럼 보인대요. 네. 깜빡이는 하늘이 다가든 것만 같다. 지금 저반 렌즈 또는 대물 렌즈에 눈을 대고 있는 거죠. 살펴보느라고. 그가 렌즈에 배수를 올린다. 더 확대한다고 하죠. 난파선 같은 방 속에 얼음 같은 찬 태양이 떠오르려는 것처럼 방을 난파선 같대요. 그 속에 얼음처럼 찬 태양이 떠오르려는 것처럼 이 차가운 태양은 그의 눈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눈, 또 어쩌면 그의 성품이나 태도를 가리켜서 저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 줄기 빛이 들어온다. 장롱 밑에 떼지어 숨겨놓은 알들을 들킨다. 해초들이 풀어진다. 눈물 한 방울 속 가득 들어찬 몸속에서 올라온 플랑크톤도 들킨다 라고 했어요. 네. 이 한 줄기 빛이 들어온대요. 그의 눈빛이죠. 예, 그의 눈빛이 물방울 속으로 들어오고 내 방 안으로 들어오고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장롱 밑에 떼지어 숨겨놓은 알들을 들킨다. 글쎄요, 장롱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보관해 놓는 어떤 물건인데 그 속에 떼지어 숨겨놓은 알들이 있대요. 마치 닭이 둥지에다가 하나씩 알을 낳아서 여러 개 저장하고 있다가 들키는 것처럼 장롱 밑에 떼지어 숨겨놓은 알들을 들킨다라고 했어요. 해초들이 풀어진다. 이 글쎄 알은 또 그 눈물 방울일 수도 있겠죠. 예, 눈물 방울을 이렇게 울지 않고 그냥 다 보관해 놨어요. 이렇게. 해초들이 풀어진다. 이 말이 해초들이 풀어진다는 것은 물방울을 바다로 본다면 그 안에 해초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곧 터질 것 같은 느낌을 주죠. 해초들이 풀어진다는 것은 해초가 바닷물을 꽉 잡고 있어서 바닷물의 형체가 유지되고 있는데 뭐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시인의 상상이 그러니까요. 그런 해초들이 풀어진대요. 풀어지면 이 물방울 지금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있는 그 물방울을 바다라고 본다면 그 해초들이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물방울이 터지겠죠. 또는 눈물이 터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한 듯해요. 눈물방울 속 가득 들어찬 몸속에 올라온 플랑크톤도 들킨다라고 했는데 플랑크톤이 뭐죠? 영어로 플랭크톤이라고 해요. 플랭크톤. 네. 그 우리 남한에서는 부유생물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떠사리 생물이래요. 네, 떠사리 생물. 발음 더 좋은 것 같아요. 순 한국말로 쓰니까 떠사리 생물. 네, 원래 그리스어로
방랑하는, 떠도는, 돌아다니는 존재를 플랭크턴이라고 해요. 그런데 네, 어떤 것을 플랭크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플랑크톤은 바다의 어떤 물고기들, 그런 생물들의 음식이기도 하죠. 어떤 것을 플랑크톤이라고 하냐면 스스로 그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부족해서 물의 흐름, 물의 흐름이나 물의 상태에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생명체를 말해요. 아주 작은 생명. 그러니까 유영하면서 이렇게 떠다닐 수 없는, 아예 못 다니거나 또 요영하는 능력, 그러니까 떠다니는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물의 흐름에 어떤 거스르지 못하고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어떤 생물을 가리켜서 플랑크톤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플랑크톤도 들킨대요. 그가 그가 잠수부처럼 그는 어느새 나를 관찰하면서 잠수부가 돼가지고 물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살피고 있어요. 네, 눈물 한 방울 속을 헤집는다. 네, 눈물 한 방울을 마치 잠수부가 잠수하는 어떤 바닷속처럼 바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상상은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마개가 빠진 것처럼 머릿속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마치 곧 울 것만 같죠. 한밤중 일어나 앉아 내가 불러낸 그가 나를 마구 휘젓는다. 내 마음을 마구 휘젓는 거겠죠. 근데 그는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말했던 그는 실제로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일어나 앉아 내가 상상으로 불러낸 거죠. 내가 상상으로 불러내고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로 지은 방이 드디어 참지 못하고 터진다. 네, 눈물로 터졌네요. 눈물샘이 터져서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눈물 한 방울 얼굴을 타고 내려가 번진다. 네, 울기 시작했어요. 내 어깨를 흔드는 파도가 이 어두운 방을 거진다 갉아먹었다. 거진이라는 것은 거의라는 뜻이죠. 저 멀리 먼 동이 터오는 창밖의 점처럼 작은 사람들이 개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했네요. 여기서 그 알이 나왔고 또 플랑크톤이 나오고 또 해초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눈물 한 방울이 바닷물이라면 또 바닷물 속에 있는 어떤 부유 생물들, 네, 플랑크톤이든 알이든 해초든 바로 그런 느낌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부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 멀리 먼 동이 도는 창밖의 점처럼 작은 사람들이 개를 끌고 지나간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물 렌즈, 물건 쪽에 있는 렌즈죠. 대물 렌즈에서 접안 렌즈, 사람의 눈이 닿는 쪽의 렌즈죠. 접안 렌즈 쪽을 바라보니, 그러니까 대물 렌즈에서 접안 렌즈, 눈물 속에 들어있는 상황인 거죠. 접안 렌즈 쪽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한없이 작아져서 네,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를 알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눈물이 나면 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눈물 그런 말이 있죠. 비눈물은 여기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비눈물은 몸의 때를 닦아주고
눈물은 마음의 때를 닦아준다고 합니다. 네, 슬프면 실컷 울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catharsis. 이게 어떻게 읽어요? catharsis. 영어로 써드릴까요? catharsis. 카타르시스라고 하나요? catharsis. 네,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눈물 한 방울 김혜순 시인의 시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